보죠. 자, 4편 정책론. 자, 첫 번째 시장 실패 원인 나오면 외공불비. 시장 실패 원인,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외공불비. 이렇게 네 가지가 시장 실패 일으킨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시장에서는 원래 첫 번째 가격을 형성하는 건 경제론에서 배웠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요. 근데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 이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것을 일으키는 시장 실패의 원인은 네 가지, 외공불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주의할 건 정부 실패라는 것도 있어요. 정부 실패. 정부가 실패했다는 건 정부의 개입이,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뭐라고 한다? 정부 실패. 이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정책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건 정부 실패. 시장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했다? 이건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원인, 외공불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중에 하나죠. 정부의 개입에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간접 개입, 개발, 보조금, 정보 꼭 외워놔야죠. 무조건 최근 10년간 매번 한 문제씩 꼭 나와서 답을 결정했으니까. 자, 개발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가 금융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올해 무조건 나오겠죠.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정책, 금융규제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LTV DTI. 중요한 건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뭐 한다? 많아지는 거다. 그러면 규제가 뭐 된 거다? 완화된 거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LTV DTI가 낮아질 때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고 금융규제가 강화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서 LTV DTI가 상향되면 이란 말 나오면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마지막 학개론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공시제도라는 건 알려주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알려준대, 정보를 알려주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무슨 개입이다? 정부의 간접 개입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그러면 시장에서 하는 일을 직접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말 나오면 이건 정부의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라고 해야 돼요. 직접 개입. 정부의 직접 개입. 특히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의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에요. 가격 통제하는 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개발 보조금 정보.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개발권 양도제가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줄 테니 양도에서 보상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개발권을 줬냐?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 손실 본 것을 개발권을 줄 테니 이거 양도해서 보상받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개발에 따른 손실을 본 것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해서 개발 손실 보상제, 개발권 양도제. 자, 그러면 규제를 해서 손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게 했어. 손실을 봤어.
그래서 개발권을 줄 테니 이걸 양도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 제도인데 얘 나오면 미실시 제도다라는 거였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뭐라고 한다? 얘와 같이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요.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와 함께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야 돼.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간접 아니에요. 자, 간접. 개발 보조금 정보. GPT한테 물어보니까 제 수업이 딱딱하대요. 딱딱하구나. 자, 일단 자,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 이게 최근 6년간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잠깐 좀 답을 결정한 질문은 안 나왔는데 자, 무조건 외워놔야죠. 양택조. 양택조라는 배우가 있었어. 양택조 공, 할아버지 할 때 높일 때 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택조 공 토지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외우든지 양택조 공 이렇게 외워놔요. 양택조 공. 자,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죠. 미실시 제도고 나머지는 다 폐지됐어. 폐지됐는데 자, 택이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다 폐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폐지죠. 종합부동산세는 있지. 종부세는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폐지. 양택초공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특히 주의할 거 자, 토지 초과이득세 이렇게 나오는데 초과이득세는 폐지된 거죠.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나왔어. 초과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폐지된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재건축을 했을 때 얘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재건축을 하면 초과이익 발생하면 정부가 뺏어서 좋은 데 쓸게. 이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 그래요? 재건축 부담금이지. 재건축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을 뺏어가는 돈은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재건축의 초과이익을 뺏어가는 돈은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 그러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둘 다 시행되고 있는 거야. 누가 먼저? 개발부담금 먼저, 재건축 부담금 나중에. 개발 먼저 했을 거고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이죠. 개발한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낡아져서 다시 재건축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발 부담금 먼저, 재건축 부담금 나중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양택초공 종합토지세. 자, 정해외부효과. 자, 우리가 정해외부효과는 자, 비용이나 편익에서 즉 이 비용은 생산 측면을 얘기하고 편익은 소비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는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나타나. 자, 이럴 때 비용은 어떻게 변하고 편익은 어떻게 다르냐를 얘기할 때 정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내 돈 들이니까 비용은 누가 커야 돼? 사적 비용이 커야 돼. 사회가 좋으니까 무슨 편익이 커야 돼? 사회적 편익이 커야 돼요. 즉 내 돈 많이 들여서 사회가 좋은 게 뭐다? 정의 외부 효과. 정은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죠.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대. 얘는 생산을 얘기하는 거고 생산. 얘는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자, 비용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소비하면 편익, 얻어지는 효용,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좋은 걸 일으키는 거야. 좋은 거. 생산도 좋은 거, 소비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니까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많이 돼, 안 돼? 안 돼. 과소 생산돼요. 소비가 많이 돼, 안 돼?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얘도 과소 소비야. 근데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안 일어나?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지. 그럼 정부는 규제 강화야, 규제 완화야? 규제 완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의외부 효과예요. 정의외부 효과.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생산, 소비 모두 나타나는데 내 돈 들이니까 시장에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간단해요, 간단해. 내 돈 많이 든대. 이 사적은 시장에 있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있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드니까 안 만들어. 내가 얻는 이익이 적어. 써, 안 써? 안 써.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야,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 좀 많이 해 라고 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지. 그래서 지원정책 규제안으로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이런 거죠. 자,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은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정부는 지원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사회적 비용이 적다? 정이지. 안 만들어지겠지? 좋은 건데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정부가 많이 만들려고 개입하겠지. 그래서 지원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 사회적 현상은 뭐라고? 핀피, 부는 님비.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용도지역 당연히 외워놔야죠.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전국토의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다시 도시지역을 용도지역 구분하면 주상공, 녹이야, 녹. 상이에요, 상. 산이 아니라 산업단지 이런 거 아니고, 산업 이런 거 아니고, 녹이지. 녹림 아니야,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당연히 알겠지만, 주상공녹 외워놔야 되고, 사실 주거지역은 전일준 나눌 수 있어요. 주거지역은. 근데 이제 암기할 것이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하면서, 자,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면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과 관련지어서 문제 나온 건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2개. 전 용도지역을 통틀어서 준자 붙일 수 있는 건 준공주예요. 준공주.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 2개밖에 없다. 준공주. 여기까지 외워놔야 돼요. 전국토를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노, 주거지역은 전일준 이렇게 되는데, 전일준. 이때 전양, 일편 전양,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준자 붙일 수 있는 건 공주,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있더라. 여기까지 외워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학과 관련된 국가자격시험에서 나온 용도지역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외워놔야죠. 이것도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자, 공공임대주택에서 먼저 영국행장 이렇게 했을 때 영구는 오래 거의 평생이잖아요. 그러면 영구 또는 몇 년? 50년 이상 이렇게 오래 살게 하니까 누굴 대상으로 하냐라고 할 때 거의 평생 살게 하는 거잖아요. 돈이 진짜 없는 최저소득계층을 얘기하는 거고. 자, 국민은 몇 년? 국민은 30년. 얘는 저소득 서민. 얘보다는 좀 돈이 많으니까 좀 오랫동안. 얘가 중요하죠. 행복은 누구? 젊은 층. 사회초년생, 대학생, 젊은 층,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거 행복주택. 자, 그 다음에 장자가 전세인데, 장기 전세. 자, 장기 전세는 무슨 방식? 전세 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요즘 많이 나오는 주의할 게, 여기도 전세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세가 나와요. 얘 전세는 기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전세를 내주는 거야. 임차인이 다시 또 전세 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전대란 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장기 전세는 전세 계약 나와야 되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전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전대. 자, 그 다음에 통합시킨 것도 있더라. 그 지역에 그런 게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누구나 다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사회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자, 이건 그냥 기존주택 등 매입해서 임대주택, 여긴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한글 읽으면 해결되는 거고. 자, 차이는 보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민간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민간이 있어야 돼. 민간이. 공공에는 없을 수도 있어. 공공이. 그러니까 민간 나오면 민간임대주택이고 민간이 없으면 다 뭐야?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은 민간이 들어가야 돼. 자, 이때 민간임대주택은 원래 3개가 있는데 2개로 봤을 때 뭐 이제 하나 뭐 시험에 다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몇 년인 거 외워놔야죠. 몇 년? 10년.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얘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어. 얘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 시험에서.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만들어서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나라에서 좋은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돈을 받아서 어디에 출자를 받았냐라고 할 때 어디? 주택도시기금. 기억해놔야 돼요. 감정평가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도 곧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도시기금. 자, 공공의 지원을 받는데 이때 공공은 어디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도금이라고 해요. 주도금. 주도금의 돈을 받아서 민간이 임대주택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공공지원일 때 주도금. 우리 이제 공사 한번 잠깐 봅시다. 공사. LH가 있고 HF가 있어요. LH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파이낸싱 금융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H는 뭐 해? 대답을 좀 잘 해줘봐요. 토지은행이죠. 토지은행 전담하는 건 LH. HF는 뭐 해? 한주금.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주택연금 보증기관이자 저당의 유동화의 중개기관이자 MBS의 발행기관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알아야 돼. 금융위원회. 위원회. 뭐예요? 뭐? 왜 이렇게 안 나와? LTV와 DTI 기준을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리츠의 관리감독기관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기관. 리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자, LH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 전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면 주택연금 보증 저당유동화 중개기관. MBS 발행. 떠오르고 있죠? 떠오르고 있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아니야. 금융위원회예요. LTV와 DTI 기준을 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감독기관. 자, 그 다음에 하나. 주도금이라 나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출자해주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주도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학교로 나오는 공공기관 얘기하는 거니까. 주도금. 공공지원 민간의 이 공공은 어디? 주도금. 주택도시기금. 주도금. 한주금은 HF고 주도금 나오는 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출자해 주는 곳. 자,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 임대료 보조 방식에서 소요는 중요한 건 아니고 가바가 중요한데, 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바우처, 쿠폰으로 보조하는 게 있고 현금으로 보조하는 게 있어요. 즉 바우처로 쿠폰으로 해주는 건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치킨 소주 못 사 먹잖아. 어디에만? 임대료만 써야죠. 얘는 임대료만 써야 돼. 임대료를 현금이라 그럴까 가격이라 그럴까? 임대료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어디서 일어나?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결정되는 게 뭐야? 가격. 임대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격이 뭐야?
임대료 이거예요. 바우처로 보조해 주는 건 임대료만 쓸 수 있어. 임대료를 뭐라 그래? 가격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소득보조라고 하면 안 돼요. 바우처로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건 무슨 방식이다? 가격보조 방식이지 소득보조 방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봐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건 소득보조해 주는 거예요. 소여나 가봐 이렇게 할 때 가봐.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보조를 해. 바우처로 보조해 주는 건 소득보조가 아니라 가격보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임대료만 쓸 수 있으니까 임대료만. 그래서 바우처로 임대료 보조해 주는 것은 가격보조 방식이라고 한다. 가봐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자, 아까 가수비가 비싸서 돈을 많이 번다. 총수입에서 유리하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지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즉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얘가 크대. 그럼 둘 중에 누가 비탄력? 수요.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낸다? 수요자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 많이 낸다. 자,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규제를 했어요. 규제를 했대. 그럼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재산세를 막 엄청 올렸어. 사 안 사? 안 사. 사는 사람 없으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공급도 줄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가져가야 되는 활동이 줄면서 목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의 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줄었으니까 손해.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래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정부가 규제, 대표적으로 조세를 인상하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자, 탄력성이 크대요. 탄력성이 크면 양의 변화가 어때? 크죠? 양의 변화가 크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지 양이 많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야. 변한다는 건 증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감소하는 것도 변하는 거야.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방향은 줄어드는 쪽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탄력성이 크면 얘가 조금 줄어, 많이 줄어? 많이 변해야 되죠. 많이 줄어, 많이. 그럼 손실인실이 뭐 한다?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크다. 순탄이라고 외운 거예요. 순탄. 순손실은 탄력적일수록 크다. 순탄 이렇게. 자, 중요하죠. 요즘 지금 8년 연속이야. 8년 연속. 7년, 8년 연속이에요. 우리가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지역적으로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자, 이거 외워야죠. 지방세. 면허 취득한 게 내 재산이야.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어디에서? 지방에서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지방세 나오면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세 가지 뺀 나머지는 다 뭘로 본다? 국세로 본다. 물론 세금에 지방이 들어가면 지방세겠지. 그런데 자, 면허 취득 재산 뺀 나머지는 다 국세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면허 취득은 얘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 그 다음에 얘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죠.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지방에서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나머지는 다 국세. 자, 국세 중에 국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있을 때 국세 취득 단계 뭐?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이렇게 있고, 보유 단계 종부세, 이렇게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 양도세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고,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라는 거 기억해놔야죠. 자, 이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감정평가 문제에서 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그렇죠. 과세권자의 차이예요. 과세권자 차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과세권자이면 국세, 지자체에서 과세권자이면 지방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권자의 차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구분할 때 지자체에서 과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세를 지방세, 면허 취득이 재산이다 이렇게. 자,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면허 취득 재산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자, 투자론 넘어갑시다. 자, 투자론에서 핵심 용어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이것도 외우지 않고 뭐 투자론 공부한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자, 빌린 돈, 타인 자본. 자,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부채라고 한다. 부채, 빌린 돈. 자, 부동산 투자할 때 총 투자액은 얼마큼 총 투자액이에요? 부동산 가치만큼, 가격만큼 총 투자하는 거예요. A가 10억이야. A가 10억. 그럼 A 살려면 얼마 투자해야 돼? 10억. 그럼 총 10억 투자해야 A 살 거 아니에요? 가격과 투자액이 똑같은 거예요. 총 투자액과.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자산이라고도 해. 금융에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건 뭐야? 남의 돈이죠? 자본은 뭘까? 그러면 내 돈이야. 이걸 지분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용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자, 가격이 10억이면 총 10억 투자해야 되고 이 가격을 자산이라고도 하고 총 투자액은 내 돈과 남의 돈 합친 거죠. 이걸 금융에서 자본과 부채의 합을 자산이라 그래. 자본과 자산은 다른 얘기예요. 자산은 총자산 얘기하는 거야. 자본은 내 돈 얘기하는 거고 부채는 빌린 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도 해요. 투자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용어, 부채 서비스. 부채가 뭐예요? 빌린 돈이지. 빌렸으니까 대가로 줘야 되는 돈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환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렸잖아. 갚아야지. 상환액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돈 빌렸어. 갚을 때 뭘 갚아야 돼? 우리가 배우는 건 무조건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만 갚는 거 없어. 이자만 갚는 거 우리 안 배워요. 우리가 갚는 상환액은 다 뭐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돈의 서비스로 줘야 되는 상환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한다. 원금과 이자의 합.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의 월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요. 자, 근데 상환액은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상환액은 원리금을 얘기해. 내가 돈 빌렸어. 돈 빌렸을 때 상환액이 뭐야? 그러면 원리금이에요. 단 하나, 조기 상환 시 상환액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조기 상환 시 상환액, 내가 중간에 갚아버리겠다는 거죠. 갚아버린데 중간에 끝내버린대. 그럼 원리금 갚아야 돼? 못 갚은 대출금, 잔금을 갚아야 돼?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시 상환액 나올 때만 잔금이고 나머지 상환액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 이자율, 금리를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자율, 금리라고 얘기할 때 빌린 사람은 차입자, 돈 빌려준 사람 뭐 대출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이자는 지출이죠.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라고 할 때 이자율은 지출에 해당되는 정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뭐야? 수입이에요. 은행을 저당권자라 그래요. 저당 대출했을 때 저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수익률이 되는 거야. 이자율이 5%면 은행은 수익률이 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대출금리를 저당 수익률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의미. 물론 차입자 입장의 의미고 얘는 대출자 입장의 의미이긴 하지만 같은 얘기예요. 자, 이 정도의 용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투자는 해석하려면 자,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자, 레버리지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는 남의 돈 빌리면 자기자본 수익률에 얘가 타인 자본을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면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해요. 얘가 커지면 정의 레버리지, 작아지면 부의 레버리지, 변하지 않으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얘기하죠. 라고 얘기할 때, 자, 정의 레버리지가 되려면, 자, 수익률의 순서가 내 돈 수익률이 가장 커야 돼. 합친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의 레버리지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순분이지, 순과 가치상승분을 더해서 이자를 빼주고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된다. 순분이지 이렇게 외워서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되고, 순분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수익률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다가, 24회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나오진 않아서, 굳이 좀 중요하진 않는데, 혹시나 또 나올 걸 대비해서, 자, 종종 저 부르세요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자, 보죠.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사칙연산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나가지. 나누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쓰는데 이제 가운데 괄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종종 저 부르세요. 자, 근데 이걸 가르쳤는데도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종합수익률, 이걸 총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얘가 10%, 이자율이 6%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50% 이렇게 나왔대. 자, 계산해봐 라고 했을 때 봅시다.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자, 종합수익률 얼마? 10 더하기 10 빼기, 얘가 뭐예요? 저당 수익률이야. 이자율 얘기하는 거죠. 6% 곱하기 부채비율 얼마? 50%인데 앞에 퍼센트가 있어. 곱해줘야 돼. 퍼센트 하나를 떼어줘야죠. 얼마? 0.5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데, 막 무조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로 안 먼저 해야 돼. 괄호 안, 소가로 먼저. 계산하면 얼마? 4%. 그럼 더하기를 해야 돼? 곱하기를 해야 돼?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럼 얼마? 2%. 얘하고 더하면 전체 얼마?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괄호 먼저. 이게 사칙연산 계산법이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까먹었지. 배웠긴 했겠지만. 괄호 먼저, 더하기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 먼저, 마지막에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다.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자, 기대 수익률의 변화, 투자 결정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변하게 되는데, 자, 기대가 변해서 기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번에 요구가 변한다고 잘못 나왔어. 감정평가에서. 기대가 변해서 같아지는 거야. 균형을 이루는 거야. 자, 그럼 보면 기대가 요구보다 컸어요. 자, 요구가 작았대. 일이 벌어져야 돼. 요구 작으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사겠지.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하는데, 기대가 어땠어? 컸어. 어떻게 변해야 돼? 작아져야 돼. 마지막에 기대가 뭐 한다? 작아진다. 기대가 변해서 같아진다. 기대가 변해서 같아진다. 기기변경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가 변해서 같아진다. 반대로 기대가 요구보다 이렇게 컸대.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자를 안 하는데 안 산대. 가치가 올라요, 내려요? 떨어지겠지, 안 사니까. 마지막에 기대가 변해. 이제 변해. 어떻게 변하냐? 기대가 작았잖아, 처음에. 그럼 변해서 같아진대. 어떻게 변해야 돼? 커져야지. 그 기대가 상승한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가 변해서 같아진다. 기대가 변해서 결국 같아진다. 기변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위험의 종류 암기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투자에서 위험의 종류에 금사유 법인이 있대. 얘는 사실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금사유가 중요한 거예요. 금사유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게 뭐냐면 보조 회전통을 만들고 뭐 들어있어? 감 들어있어. 여기에 감 들어있다. 보조 회전통. 금사유 법인 보조 회전통 감. 이렇게. 자, 한꺼번에 외울 건데. 자, 투자의 위험의 종류, 금사유 법인이에요. 금사유, 충청도에 이름이 금사유 이렇게 있어. 이름이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게 보조 회전통을 만들어 뭐 들어있어? 감 들어있어. 이렇게 해석했을 때. 자, 금융은 뭐냐면 금융은 자금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금융의 얘가 뭐야? 대출이죠, 대출. 맞아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융위험이라 그래요. 자, 금융위험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야. 남의 돈 1원이라도 빌리면 금융위험 발생하는 거예요. 사업위험은 우리가 임대사업에서 돈 벌려고 했던 거야. 임대사업. 그러면 돈 벌려고 한 거죠. 무슨 돈? 무슨 돈 벌려고 해서? 임대료 벌려고 했지, 임대료.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나빠진 거, 임대료를 못 벌게 된 것을 사업위험이라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임대료 못 번 거. 엄청 중요하죠, 유동성. 현금 전환 가능성을 유동성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현금 전환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유동성이 크다, 작다? 작다. 유동성이 작아서 현금화할 때 손해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단어 뜻만 알면 돼. 자, 금융은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사업은 임대사업이 안 돼. 임대료를 못 벌게 됐어. 수익성이 악화됐어. 이건 사업. 현금 전환할 때 손해봤어. 유동성. 법이 개정되거나 정책이 바뀌었어. 이건 법률.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뭐 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하면 특히 누가 손해봐요? 은행, 대출자와 임대인이 손해보는 거죠. 얘들이 현금을 받는데 받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그래서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대출자인 은행과 임대인은 뭐 한다? 손해보는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가만히 있어 뭘 올리려고 그래? 올리려고 하겠지.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은행은 금리를 올리려고 할 거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겠지 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입장에 놓인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수익성이 악화됐다.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수익성이 악화됐다. 자, 현금 전환 보너스로 낼 때 예를 들어주겠지. 현금 전환이 어려워서 손해보는 거. 자, 근데 이제 사업은 돈을 못 버는 거야. 임대료를 못 벌어요. 원인이 어떤 거에 있냐에 따라서 시장이냐 운영이냐 위치냐, 그래서 시운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시장은 뭐 나와야 돼? 수요와 공급 나와야 돼. 수요 공급.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시장이에요. 시장 나오면 무조건 다 수요 공급 연관 찾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줄었다. 얘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경기가 침체됐다. 수요가 줄었다. 공실이 늘었다. 미분양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그러면 사업 위험 중에 뭐 시장 위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요? 들어가지. 운영 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 경비. 운영하는데 임대사업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대. 유지수선비 많이 들어가고 근로자가 파업해서 일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버는 돈이 없다. 운영 경비 나오면 운영. 주변 상황이 변했다.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 그러면 위치 위험. 이렇게. 금사유 법인 사업 위험에는 시운위. 얘들은 수익성이 악화된 걸 얘기한다 라는 거고. 자, 위험의 처리 관리.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위험을 줄이거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면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 보죠. 위험을 처리 관리한다는 말은 투자를 잘하는 거야?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야? 맞아요.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투자를 함부로 막 해야 돼? 함부로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근데 우리가 기대와 요구 중에 얘가 크면 투자를 잘하는 거였죠? 투자하는 거잖아? 투자를 잘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다라면 기대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요구는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 이 두 가지 일이 핵심인 거예요. 위험의 처리 관리는 투자를 함부로 안 하자, 함부로 하지 말자, 조심스럽게 하자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투자를 잘 안 해야 돼. 그러면 기대를 뭐 해야 돼? 낮춰야 돼. 요거는 뭐 해야 돼? 높여야 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고, 요구 수준을 높이는 걸 뭐라고 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재. 보수적. 미래에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야. 그러면 미래 예상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왜 이해를 못해? 미래에 잘 안 된대. 미래에 무조건 막 돈 많이 벌게 아닐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지. 얘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라 그래야 돼요. 위험 조정 할인율, 아까 할인율 나오면 특별한 조건 없으면 뭐? 요구 수익률. 그럼 얘는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니까 요구 수익률을 뭐 해야 돼? 높여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할인율을 뭐 한다? 높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자,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거 제외시키자. 나 안 할래. 전가는 떠넘기자. 대표적으로 변동금리 방식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의 위험을 떠넘기는 거, 변동금리. 위험의 통제, 위험한 걸 집중 관리하는 건데 모든 위험을 다 집중 관리하기가 어렵지. 그러면 위험 중에 수익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을 버는데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을 거야. 이 무수히 많은 요인 중에 가장 위험한 거 하나 찾아. 그걸 찾아가지고 이 녀석을 집중 관리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걸 찾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에서는 중요하지. 뭐라고 나와야 돼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런 말 나오면 민감도 분석이죠. 투입 변수, 투입 요인에 따라서 이 말 나오면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 여기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위험한 걸 찾아. 민감도가 높은 걸 찾아요? 낮은 걸 찾아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 감정평가에 나왔어요. 작년에. 어떤 거? 높은 거 찾는 거야. 민감도가 가장 높은 걸 찾아서 이 녀석을 뭐 한다? 집중 관리하는 걸 위험의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거. 기본적인 원리,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뭐 해야 돼? 높여야 돼. 아니, 낮춰야 돼. 죄송해요. 낮춰야 돼.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걸 보수적 예측.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걸 위험 조정 할인율법. 회피는 안 할 거야. 전가는 떠넘길 거야. 통제는 위험한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걸 찾아.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 녀석 집중 관리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조 회전통. 위험 관련된 건 금사유 법인에서 뭐 만든다? 보조 회전통. 뭐 들어있다? 감 들어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때 사업위험에는 시운위, 원인에 따라서 시운위 세 가지 있더라. 자, 무차별 곡선의 경사. 그냥 이건 외워도 괜찮아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수익과 위험이 있을 때,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얘는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이라 그래요. 혐오형. 자, 이런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죠.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투자자는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위험을 싫어한대. 그럼 위험이 크면 투자를 안 해?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위험이 크면 그에 따른 대가를 줘야만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이 커진대. 그에 따른 수익이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형이에요?
위험회피형을 얘기하는 거야. 위험회피형. 근데 위험회피형에 두 사람이 있어.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가 있는데 이렇게 있대요. A가 있고 B가 있대. 자, 이때 A는 누구?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B는 누구? 공격적. 일단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위험회피형이야. 얘는 위험회피형이고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선호형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위험회피형이야. 위험선호형 우리가 안 배워. 둘 다 위험회피형인데 얘가 경사가 급한 녀석이 누구다? 보수적. 그래서 보급. 보수적 투자자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보수적이 급하다. 보수적이 급하다. 공격적이 완만하다. 둘 다 위험회피형. 특히 기본적으로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에 해당되지만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선호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면 X 틀려. 둘 다 위험회피형이에요. 자, 변이계수 별표 중요하죠. 자, 변이는 위험해. 돌연변이는 위험해. 변이는 위험해. 얘와 얘가 무슨 관계? 비례해요. 즉 변이계수는 수익과 위험 중에 위험분의 수익의 비율을 쓰냐 아니면 수익분의 위험의 비율을 쓰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익은 평균으로 쓸 거고 위험, 뭘로 우리가 위험을 대변한다? 측정 지표가 표준편차. 중요하죠. 표준편차. 그리고 하나,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됐던 게 뭐다? 표준편차하고 알겠어요. 알겠어. 분산. 무조건 외워놔요. 무조건. 네, 딱딱하구나. 자, 위험을 얘기하는 지표가 표준편차와 분산이에요. 분산. 수익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을 쓰는 비율이야, 위험분의 수익을 쓰는 비율이야, 이걸 알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돌연변이는 뭐해? 위험해.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뭐한 거다? 큰 거다. 얘와 얘가 비례야. 그럼 위험이 위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분의 수익이 아니라 수익분의 위험,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변이계수는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물론 수익이란 말 중에 평균을 대말할 수 있지.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이라고 써야 돼요. 뭐를 뭘로 나눴다?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 위에 가야 돼. 자, 그럼 결론. 우리가 좋은 투자안이라고 하는 건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위험을 얘기하죠.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투자안이에요. 좋은 투자안.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결국 변이계수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석할 때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가 작은 걸 좋은 투자안으로 판단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니까 작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가 작은 게 좋은 투자안이다. 자, 화폐 시장가치 계수, 우리가 이제 역수관계 알아야 돼. 역수. 한번 보면 내가계수가 있고 현가계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여기에 역수인 게 뭐? 감채. 이 세 개가 내가계수고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여기에 저당상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때 역수관계가, 역수는 곱이 얼마? 1. A 역수 얼마? A는 1분의 A니까 그냥 뒤집으면 돼. A분의 1.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 1. 역수의 곱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수의 곱은 1. 자, 이때 이렇게 있을 때 얘와 얘가 역수인데 그 다음은 이렇게가 아니라 위아래가 역수관계였어요. 그래서 현저한 역수 이렇게 하나 외웠어. 일시불은 자기들끼리 역수관계고 현저 역수니까 내감이 역수야. 내감. 현저 역수. 얘와 얘를 곱하면 얼마? 1. 얘 곱해도 1. 얘 곱해도 1. 이름이 이제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연가계수의 역수라고 얘기하고, 저당상수를 다른 말로 연금의 연가계수의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를 다른 말로 감채기금계수의 역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역수 곱해서 L을 할 때 현저한 역수, 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한번 보죠. 중위에서 제가, 자,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곱의 관계예요. 우리가 역수관계면 곱하면 얼마? 1이죠. 역수관계가 아니야. 얘와 얘가 역수가 아니죠. 근데 뭔가 나온대 곱했더니, 이때 보니까 연금계수, 일시불계수, 내가, 현가 반대 나온 거야. 연금, 일시불, 내가, 현가 반대 나왔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이럴 때만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연금, 내과, 일시불, 현가를 곱할 때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한다? 연금 먼저 시작해야 돼. 연금 먼저 시작해서 끝나는 걸로 간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요.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는 연금, 일시불, 내가, 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쓸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뭐 먼저? 연금 먼저 현가로 끝나야 돼. 연금 현가계수 된다. 또 한번 봅시다. 연금의 현가, 일시불의 내가,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뭐 먼저? 연금 먼저 시작해서 내가로 끝난다. 그냥 한글 읽으면 되는 거야, 한글. 근데 이걸 조금 이제 응용했을 때 2 곱하기 3은 얼마? 3 곱하기는 얼마? 6이죠.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돼? 되죠.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좀 어렵게 보이려고 이렇게 쓰지. 일시불의 내가에다가 연금의 현가를 곱했을 때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먼저 써야 돼? 연금 먼저. 얘는 연현에다가 일례를 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먼저? 연금 먼저 내가로 끝내야지. 얘 먼저 시작해서 얘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가 된다. 하나 더 응용 한번 해봅시다. 자, 연금의 내가에다가 일시불의 현가를 곱했대요.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해준 게 넘어가면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어요.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바꾸면 뭘로 바뀌냐면 역수로 바뀌어야 돼. 자,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곱하기 그대로 있고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역수. 자, 그럼 한번 넘겨봅시다. 얘 그대로 내두고 얘 넘겨봅시다. 그럼 여기에 연금의 내가는 연금의 현가 곱하기 얘 넘어가면 역수 일시불의 내가가 되잖아. 맞아요? 일시불은 현가 내가 역수 관계잖아. 자, 그러면 보니까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연금의 내가 맞네. 맞죠? 이 식이나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한데 얘를 넘겨봅시다. 얘를. 자, 그러면 이게 일시불의 현가가 있고 여기에 연현이 있는데 곱하기 연금의 내가의 역수 감채.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된다가 33회에 나왔던 답이에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감채를 곱하면 일시불 현가가 된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채나 저당이 나오면 얘를 뭐해? 넘겨. 뭘로 바뀌어? 역수로. 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내가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연금에 시작해서 현가로 끝내네. 연이 되네. 맞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근데 눈빛이 다 좋지 않아요. 뭐가 돼요? 맞죠? 얘 넘겨봅시다. 넘기면 뭘로 바뀌어? 역수. 일시불의 내가는 연금의 내가 곱하기 저당상수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줬을 때 얘가 맞아?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채나 저당이 나오면 뭐해? 넘기는 뭘로 돼?
연금의 현가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되겠지.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맞아? 맞아. 얘부터 시작해서 얘로 끝나니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 하나 해석하는 거야. 이거. 연내 일연은 연연이 된다. 연연 일내는 연내가 된다. 연금 먼저 시작해서 얘로 끝난다. 이거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나왔을 때 이 식을 쓸 수 있다. 넘기면 역수로 바뀌어진다.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맞아? 물어봤어. 맞아요? 그냥 찍지 말고 한번 해봐. 해봐. 얘 넘겨야죠? 넘겨야지. 그럼 뭐가 돼? 연내가 되잖아. 연금 일시불 내가 틀려. 이렇게 쓰면 안 돼. 현가 내가 나와야 되잖아. 틀린 거예요. 그냥 다 맞는 게 아니야. 넘겼을 때 역수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연내 나오면 여기에 일현이 나와 이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넘기면 연내가 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식이 아니잖아. 틀린 거예요. 그만합시다. 네. 이제 더 이상은 집에 가서 공부해. 네, 공부하시고. 이거 한번 잠깐 듣고 다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원리를 알았으면 집에 가서 공부하셔야지.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넘겨서 역수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얘를 넘기면 뭐가 돼요? 연내를 넘기면 뭐가 돼? 감채가 되지. 그러니까 연연 곱하기 감채는 일연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네, 아까 틀렸던 얘기고. 집에 가서 해보시고. 자, 영업 현금 흐름 외워야죠. 가유 순전후. 이건 모르면 진짜 큰일 나. 이건 뭐 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학교는 전반적으로 어디서든지 다 쓰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가유 순전후라고 했을 때 전체 흐름이, 자, 가유순전후가 있는데 얘를 구하는 게 가공기에서 얘를 해주면 얘가 나오고,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하고,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 나오고, 순에서 부채섭을 빼면 세전,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올 때 각각 빼주는데, 그러면 가유순전으로 갈수록 소득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작아진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내야 되는 돈과 관련된 것이 뭐예요? 이거지, 이거. 부채 서비스에. 얘가 금융 조건과 관련돼 있어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얘를 빼서 얻어진 건 뭐예요? 세전과 세우지. 맞아요? 얘들은 아직 부채 서비스와 관련이 없잖아요. 맞죠? 자, 얘는 돈을 빌려서 남의 돈을 갚은 거잖아. 원리금 갚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유수는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져 있는 수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에 대한 소득을 얘기하고, 이 두 개는 남의 돈을 뺐어.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내 돈만 남았을 거 아니야.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림셈법에서 가유순과 전후를 구분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것들 나오면 총 투자액과 연결돼야 되고, 이거 나오면 지분 투자액과 연결돼야 돼요. 자, 이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하나 해석해 보면, 남의 돈을 많이 빌렸어요. 자, 그러면 수는 작아지겠죠? 라고 해석하면 안 돼. 얘는 얘와 관련이 없어. 순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남의 돈을 많이 빌려도. 많이 빌렸을 때 작아지는 건 뭐예요? 세전이나 세후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남의 돈을 많이 활용할수록 더 작아지는 수입은 세전, 세후지에 순까지는 관련이 없어요. 순은 남의 돈 빌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자,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 얘기하는 거죠. 불량부채를 얘기하는 거다. 기타 수입이고,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액, 소득세, 법인일 때는 법인세. 자, 이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개인 소득이나 개인 업무비, 즉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 임대사업자의 소득이나 업무비는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고, 공실 및 여기 별표 불량부채까지야. 불량부채 여기 빠진 것 같아요. 공실 및 불량부채 이거 별표 하나 넣고 하나 적어놔요. 공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량부채까지 포함된 얘기예요. 불량부채 뜻이 뭐예요? 불량부채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임대는 됐는데 돈 안 내고 도망갔다. 그럼 못 받았잖아요. 그 임대료, 못 받은 임대료를 불량부채, 다른 말로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요. 대손충당금. 자,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경비는 뭘 구할 때, 어떤 소득을 구할 때 쓸 거냐면,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죠.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를 빼줘야 돼. 영업경비를 빼줘야 돼. 그래서 순을 산정하기 위해서 빼줘야 되는 항목은 영업경비야.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됐대요. 그럼 얘들은 순을 산정할 때 빼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빼주면 안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를 빼줘서 구하는 건데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된대. 그럼 얘들은 순을 산정할 때 빼주면 안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공부 소감. 이때 중요한 거, 소득세는 순을 산정할 때 빼줘, 안 빼줘? 소득세.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된대. 아무것도 하면 돼, 안 돼? 안 돼. 빼주면 안 돼. 근데 영업경비에 재산세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재산세는 빼줘야 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재산세는 빼줘서 순을 구하고, 소득세는 빼주면 안 된다.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 소득세 계산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쉬죠. 자, 순위감세율. 예, 순위감세율. 자, 우리가 원래 소득세의 뜻은 영업소득세예요. 영업소득이 있으면, 영업소득이 뭐예요? 영업이 뭐야, 영업이? 임대예요,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을 영업이라 그래. 임대사업의 소득이래.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돈 벌었으면, 임대료 벌었으면 세금 내라라는 거죠. 임대료 수익이 5가지가 있어. 가유, 순, 전후. 이 중에 임대료 얼마 벌었어라고 대표 소득이 뭐예요? 왜 대답이 늦게, 순이야, 순. 우리가 임대료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 순이 얼마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소득의 대표 소득은 뭐예요? 순이에요. 그러니까 순에서 세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순에다가 세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사람들이 안 해. 세금을 좀 줄여줘야 되겠어, 세법상에. 그래서 야, 과세표준 잡을 때 순에다가 바로 세율 곱하는 게 아니라 2개 빼주고 곱해. 그래서 계산해 라고 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준다를 뭐라고 한다? 공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인정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산정 시 비용을 인정받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2개 뭐? 이자와 감가상각. 원리금은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돼. 원리금 공제 안 돼. 빌린 원금 공제돼야 안 돼? 안 돼. 다른 거 뭐 여기에 대체충당금 공제돼야 안 돼? 안 돼. 그냥 무언 얘기가 있더라도 비용을 인정받는 건 딱 2개밖에 없어. 뭐 이자, 감가상각 이 2개만 공제되고 비용을 인정받는다. 자, 대체충당금은 나중을 대비해서 설비들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해서 돈이 목돈 들어가니까 미리 번 돈에서 따로 떼어내서 모아두는 돈이에요. 이것도 세금 내야 돼. 따로 번 돈에서 내가 나중에 쓸 거니까 따로 모아뒀다고 세금 안 내면 얘들은 다 빼놓지. 세금 내야 되는 돈이에요. 빼주는 건 아니야. 빼준다는 건 세금을 안 낸다는 거고, 얘는 있으면 순의 일종으로 더해줘야 돼.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오지만 하여간 빼주는 건 2개밖에 없어. 뭐 이자, 감가상각. 그래서 순위감세율 이렇게 해석한다. 순위감세율. 자, 쉬었다가 할인법부터 보도록 하죠.